김영희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동안 저와 투자 동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투자 전략을 담은 무료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2025년 3분기 투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에 저는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금융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리포트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일주일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드스 반갑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또 오늘 날씨가 덥다는데 오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주식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가지고 좀 부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여러분한테 채권 투자 많이 하시라고 그랬고요. 올해는 채권은 좀 덜 하시고 주식을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우리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사실 저는 지난 15일 동안 미국 좀 다녀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그 비용을 주식에서 이익 내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 요약하면요.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 지금 1%대 진입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 투자 못 합니다. 그런데 단기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주식 투자를 늘리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5%까지 내렸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2.0%까지 더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지금 우리 환율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주식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S&P 500보다 올해도 많이 상승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제가 월별로 체크하는데요. 이게 5월 말까지 전년 말에 비해서 주요국의 주가 지수예요. 올해 보면은 독일, 홍콩, 브라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인데요. 근데 오늘까지 보니까 우리가 1등입니다. 코스피가 22% 올랐어요. 1등으로 올랐었습니다. 코스닥도 16% 올랐고요. 코스피 200만 사셨어도 20% 수익을 내셨을 거라는 겁니다. 종목 선정 안 하더라도, 고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주가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업종별 주가를 보면은 올해 5월 말까지 가장 많이 오른 게 건설업이에요. 여러분 맨날 언론에서 건설업 어렵다고 그러죠. 실제로 건설업 어려워요. 근데 건설업 주가가 왜 47%나 1월에서 5월까지 올랐겠어요? 전반적으로는 어려운데요. 살아남는 건설회사는 살아남아가지고 더 잘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건설, 현대건설 같은 게 뭐 온전수주, 온전건설, 그 테마로 올랐는데요. 그 건설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기계, 전기가스, 운수장비는 조선업종이 속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융, 유통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맨날 신문에서 보시는 게 내수 어렵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내수 업종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 어떻다는 겁니까? 남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홍콩 ELS 팔아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었죠. 그래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뭐 은행들한테 일부 보상해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홍콩 ELS 투자한 사람들 엄청난 손실을 봤었습니다. 근데 홍콩 주가 보십시오. 그때를 저점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 내수 어렵다고 할 때 내수주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환율이 떨어지면요.
내수주들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올해가 이런 내수주들이 많이 오른 거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철강, 전기전자 이쪽 못 올랐죠. 이거 철강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지금 철강 과잉 공급이거든요. 자기네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싸게 지금 우리나라한테 수출하고 있죠. 그다음 철강은 또 미국이 관세 25% 부과했다 이달 50%까지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철강은 그런 식으로 어렵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오늘까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내수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를 보면요. 제가 구조적인 문제는 오늘은 안 다루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잠재 성장률 계속 1980년대 10%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대로 떨어졌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성장률 2.1%였어요. 아마 이재명 정부 5년 저는 1.8%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3%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3% 달성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에도 늘 경제는 단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단기 사이클을 보는 게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근데 이게 2022년 8월을 정점으로 올 1월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저점인지 아직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전망해 보니까 이게 저점이 나와요. 단기 순환상으로는 올 1분기가 경기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리서 그걸 반영한 거죠. 그래서 기준 순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몇 년, 몇 월이 경기가 저점이었다, 정점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월을 지정해 줘요. 72년 3월에 경기가 저점이었고 74년 2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점에서 정점까지 확장 국면인데 23개월, 그 다음에 정점을 치고 또 나쁘기 시작하죠. 그래서 16개월 나빠졌고요. 39개월 주기로 일순환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쭉 그동안 진행됐는데요. 통계청에서 2020년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금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2022년 8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다. 그리고 올 1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에는 여러분한테 주식 사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특히 2021년 상반기에 우리 코스피 3,300 갔었죠. 그때 제가 2,200 간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신문하고 인터뷰하고 특히 국민일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국민일보가 한 면에다 전부 실었더라고요. 코스피 2,200까지 떨어진다. 3,300 갔을 때 4,000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틀 만에 그 조회 건수가 100만 건이 넘었다는데요. 댓글이 다 여기였어요. 3,300에서 4,000 이야기가 나오는데 2,200. 이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선행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경기가 이제 저점을 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올해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선행지수인데요. 선행지수가 올라가다 꺾였어요. 이때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인 거죠. 작년 8월부터 올 연초까지.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가는데요. 근데 선행지수를 앞서 예측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10년하고 1년 국채수익률 차이인데요. 이게 선행지수에 선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질 것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심리지수도 굉장히 악화됐죠. 이 경제심리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기업 실사지수 합쳐가지고요. 우리나라 소비자하고 기업 경기를 동시에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비상기업으로 이게 경제심리가 극기하 위축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심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리도 저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좀 선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이제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좋아지는데요. 여러분, 서비스업 경기, 내수 경기 굉장히 어렵다고 신문에서 많이 보시죠. 그런데 생산 보면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을 지나고 증가세가 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반기 전망했는데요.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GDP 성장률인데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되죠.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로는 마이너스 0.2%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0.0%였어요. 근데 물론 작년에 2% 성장하고 올해 제가 0.9% 예상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요.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제가 예측하면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0.0, 2분기 0.9, 3분기 1.1, 4분기 1.6 올라간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가 1분기를 저점으로 다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연간으로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는데요. 한국의 0.8, KDI 0.8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0.9 정도 거의 비슷한 수지만 작년보다 연간 전체적으로 낮은데 분기별로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1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7% 최악의 상황은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제 1%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이지만은 이런 과정에서도 단기 사이클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표들은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죠. 1분기가 수입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2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도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주식은 많이 늘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아직도 가대평가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미국 경제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라는 건데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2023년 2.9%, 작년에 2.8%, 미국 잠재 성장률이 성장 능력이 한 2%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능력 이상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1.4, 아까 저는 1.3%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5, 올해 내년 어떻다는 겁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년보다 성장률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기준금리 상당히 4.5%죠. 연말에 4.0, 그 다음에 내년 3.45까지 내린대요. 그 다음에 미국 거 채권 수익률은 서서히 하락한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재작년 채권 많이 사십시오,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방송 진행자는요, 제 얼굴만 보면 채권 생각이 난다. 그 정도 채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금리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고채 30년 만기 혹은 20년 만기, 10년 만기 이런 장기 국고채를 사시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사셨으면 지금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최소한 1년 전에 사셨더라도요. 국고채 20년짜리 사셨으면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 사실 때 우리 채권을 더 많이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고 우리 정부 부채 GDP 대비 50%도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가 더 건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채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어떻게 주식도 미국을 좋아하고 채권도 미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채권을 많이 사셔가지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근데 미국 금리 4.5%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 금리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채권은 좀 소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미국 채권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한 차선을 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시려면 엔화표시로 된 미 국채는 일본 증권회사 가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채권보다는 또 미국 채권을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고요. 미국 연준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몇 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너무 좋아지지 말아시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좋아하셔도 괜찮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데요. 제일 금리 많이 인하는 나라가 어디죠? 유럽 중앙은행 20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금리 많이 인하했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이 그 다음으로 금리를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가 5.5%, 4.5%까지 내려가지고 중단을 했는데요. 왜 중단했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관세 효과가 미국 물가나 경제 성장, 고용에 미치는 경로가 불확실하다. 좀 보고 금리 인하하겠다. 그런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느리다. 어제 저녁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1%포인트 유럽 중앙은행처럼 금리 인하하라. 근데 저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는 나라가 일본이죠. 다 금리를 내리는데. 근데 일본은 왜 금리를 올려요? 일본 금리가 낮기도 하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탈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금리 지금 한국은행이 3.5에서 2.5%까지 내려놨는데요. 이거는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론적인 적정금리예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올해 2%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이 기준금리를 미리서 반영해 버렸습니다. 시장금리 대표적인 게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이게 시장금리 대표입니다. 정상적이라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2023년 11월부터 계속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이 아니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요. 더 빨리 금리 인하했어야 되죠.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1분기 경제성장률 전분기 비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이 똑똑하다는 거죠. 그런데 2015년 이후로 보면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4%인데요. 국고채 3년 수익률은 기준금리 2%까지 인하할 것이다. 미리서 반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까지 내릴 거로 보는데요. 그런데 시장금리는 2%까지 내릴 거를 미리서 기대해버렸으니까 올해는 많이 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한테 채권 투자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채권하지 마시고 주식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요. 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행 대출금리, 예금금리인데요. 거의 5%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2.5%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게 경제성장률이에요. 우리 잠재성장률이 현재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은행 1.8%, KDI는 그것보다 더 낮기 전망하고요. 좀 멀리 내다보면 2040년 가면 우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낮은데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요. 저축은 돈의 공급이고 투자는 돈의 수요입니다.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차별하죠. 중소기업들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작년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47조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들 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으니까요. 은행은 그 돈과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금리는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년, 5년, 10년을 내다보시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도 채권은 일부 보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2040년 가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0.7%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국제 수익률이 1%로 떨어질 겁니다. 현재 2.6%인데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올해는 돈 벌기 힘든데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는 일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 그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의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3% 중반쯤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상반기 경제 성장률 낮아지죠. 아마 고용 증가세 많이 둔화되고요. 물가는 목표치보다 좀 높은데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1.4%로 봤거든요. 저는 1.3%로 보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금리 내리지 않을지라도 미국이 계속 그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채권 사시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어요. 미국 정부 정말 부실합니다. 이걸 보고 S&P가 신용등급 2011년에 떨어뜨렸고요. 2023년에 피치가 떨어뜨렸고 이번에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부채가 많고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우리보다 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요. 한 4% 정도 나와요. 근데 미국의 장기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소위 마샬 K라는 겁니다. 이 마샬 K라는 것은 GDP에 비해서 M2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근데 보니까 위기 때마다 미국이 이거 돈을 풀어서 위기를 해결한 겁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지니까요. 이 마샬 K가 얼마나 급증해 버렸습니까? 미국 역사상 단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더니 10년 국제 수익률 한때 0.5%까지 떨어졌죠.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죠. 제가 미국 가서 특히 뉴욕 가니까 물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보통 간단하게 식사 한번 세 사람이 하면요. 그냥 아무리 아껴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미국 음식 먹다가 우리가 순두부를 한번 먹어봤어요. 북창동 순두부라고 뉴욕에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순두부가 $20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단으로 28,000원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는 그 팁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팁이 20%예요. 그것도 줘야 됩니다. 3만 원이 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좀 이야기 들으니까요. 연봉이 $100,000, 우리 돈으로 한 1억 4천 정도 받죠. 그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집값 내고, 그 다음에 물가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가감히 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 한때 5%, 지금 4.5% 안팎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미국의 적정금리는 명목 GDP 성장률 잠정치하고 같거든요. 근데 한 4% 정도 나와요. 4% 이상에서는 미 국채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더 중요한데요. 달러 인덱스라고 그럽니다만은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가치예요. 달러 가치 하락하니까 우리 통화 가치는 우리 환율은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단기 그래프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어요. 미국이 80년대 돌아가기 어려우니까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라는 걸 유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다 선진국 모여놓고요. 하는 이야기고 우리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하게 해라. 이런 건데요. 그때 달러 가치가 51%나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서 21%까지 떨어져요. 이때 미국 경제 정말 힘들었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40% 떨어집니다. 제가 달러 약세된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IMF가 2030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니까 올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 1.5%라고 그랬죠. 근데 세계 경제가 평균 3%는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GDP가 세계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달러가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 다음에 이외에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미국 대부채, 연방정부 부채 많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71%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 보니까 58%로 더 줄어들었어요. 올해도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